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부산의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 좀 신체적인 학대를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정의는 그보다 더 폭넓다고 하죠.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신체적 학대를 주로 아동의 학대로 보여져 왔으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를 얘기하는 거죠. 성적 학대, 방임, 유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보도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은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호한 것이 사실은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잘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서 내쫓겠는 거. 오늘 오줌 쌌으니까 너 그렇죠. 소금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그런 저도 것들. 저도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거 다 엄마 아빠가 사준 거니까 이제 넌 나가 이런 아이의 고집을 꺾고자 하는 행위들,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또 친구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형제랑 비교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 안 들면 시설에 내다 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폭력의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것이죠. 방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임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적절하게 행하지 않을 때 방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2012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한 이후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국내에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 이 부산 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나 방임의 경우는 그 구체성이 명료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학대 판단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우선 부산을 살펴보기 전에 전국의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은 2019년 피해 건수가 30,04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18년, 17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에는 24,604건, 2017년도에는 22,367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통계이지 경찰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112건으로 전국 신고 접수 건수의 5.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아동학대 증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식의 구조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심이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은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사례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가정이 가장 높죠. 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인 경우가 26,9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가 25,480건에서 8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에서. 그 다음에 대리양육자, 친인척, 타인 순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가정이면서 네. 부모가 주되게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흔히 이제 개인, 가족, 사회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개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정신장애가 있거나 네. 과거의 학대 경험을 본인들도 받아온 경우들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죠. 약물 중독 또는 뭐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훈육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학대로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들,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이 교육이 부족해서인 경우들이 있고, 가족 요인 같은 경우에는 빈곤, 실업, 사회 지지 체계의 부족, 단절, 계속 부부가 싸우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정 폭력이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족 요인에 아동 학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자녀의 문제를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가정사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또 체벌, 어느 정도 체벌은 해야지 애들이 그런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잘 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인식들. 그리고 피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의 악순환 등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가족 요인, 개인 요인, 사회 요인들이 통해서 아동들이 학교를 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들이,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데 있어서 늦춰지고, 그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학대의 특성상 그것들이 상당히 공공연하지만 비밀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에 아동학대는 상당히 심각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노력과 또 지역사회의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고는 들어왔는데 네. 이것들을 어떻게 개입하고 또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우리가 봤지만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가장 봉착을 하게 되는데, 아동학대 치사죄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양형 기준이 적용이 돼서 네. 대부분 형량이 3, 4년에 그친다. 좀 이게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네네. 사실입니다. 체벌 강화도 중요하고, 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동을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사회가 양육하느냐, 보호해 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뭐 취업 알선이라든지 알코올리즘이 있다면,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
뭐 조울증이 있다면 치료, 상담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교육, 치료가 지금 뭐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은 이것들은 드러났을 때 의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이고, 실은 많은 부분 조기 예방이 상당히 아동학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은 발생한 전체 아동이 3905건이고 이 중에 재학대가 발생한 비율이 3671건으로 전체 11.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학대 비율이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10.3, 11.4%로 매년 비슷한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낮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비율을 뭐 낮다 높다로 이것이 경미하다, 심각하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안 됩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조치에 있어서 법적인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사랑 부모교육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된 부모 중에 이제 반성 태도가 있고 아동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단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성학대 아니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제2의 정인을 막겠다, 이런 강력한 취지가 보이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얘기의 목소리가 이런 학대가 사실 많은 부분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내용도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 왜 폭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과거에 강의식의 그런 교육이었다면 부산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아동 양육의 코칭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는 그런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뭐 인력 같은 부산의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부산은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 지역보다는 인프라에 대해서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화해야 되는, 보충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아동학대를 치료하고 상담하는 전문기관이 4곳뿐인데 각 기관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공개된 자료에서 부산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 현재 인원이 18명인데 이분들이 1282건의 학대 사례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학대 행위자 교육을 포함해서 1870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거는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교육과 홍보, 이미 발생된 측면에서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초기 개입, 그리고 사전 예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까지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일선 구군 공무원에게도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구군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를 맡게 됐지만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한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아동보호팀이 24시간 대응체제인데 24시간 대응체제이다 보니까
야간 업무 뭐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을 야간 업무를 서야 하고 이런 것들 아무튼 뭐 인력은 그렇지만 이것을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 이런 점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리고 개입하고자 하는 큰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담당 것들을 끌고 가는 인력의 인력 수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그만큼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 분장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적정한 배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가 한국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뭐 국내 아동학대 예방책이 뭐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방안들이 좀 더 보완돼야 할까요? 우선은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의무자 얘기를 많이 하고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자라 하면 가장 아동과 밀접하게 생활에서 바로 노출되는 교사, 학교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의무 신고일도 신고일이고 마찬가지로 옆집에 살고 있는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신고에 대한 부분들의 의식들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일이 신고를 하고 그 다음 그 아동이 왜 아동학대라고 여겨지는지 그리고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조사들을 간단하게 전화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화를 했을 때 쉽게 전화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지만 그 아동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동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부모의 행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다. 내일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두렵거든요. 신고를 했다는 것. 그래서 후복, 보복 이런 것들에 대한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신뢰가 가도록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해주고 또 신변 안전을 취해줄 수 있는 신뢰가 마련이 돼야지 신고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사례 관리도 들어갈 수 있고 법적인 조치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경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동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만큼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의 아동학대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부산이 되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